안녕하십니까 고객님들, 구강사 배우입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들께 알려드릴 주간 대치동 주제는 수능 출제자가 직접 공문서로 알리는 수능 공부법. 우리 고객님들이 자꾸 수능 공부법을 문의하시는데 일단 저한테 물어보는 것도 참 저는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변에 서울대간, 의대간, 형, 뭐 선배, 누나, 오빠, 언니, 아니 그거는 옆집 서울대 가신 분 아니에요? 그 보편타당하게 서울대 갈 수 있는 방법 맞습니까? 무엇보다도 수능 출제자가 직접 공문서로 알리는 수능 공부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수능 공부를 한다 잘 될까요? 자, 오늘은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는 그 바로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이스re.kr 카이스re.kr 평가원 사이트부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평가원 사이트가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팝업 쪽이라 그래가지고 2020학년도 대학 수능시험 안내 3종 자료 해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학생들은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수능이 개편되다 보니까 해당 내용을 설명해 주려고 491페이지 분량이. 그래서 사실 쉽지가 않아. 그래서 평가원에서도 이렇게 유튜브 채널 만들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봅시다. 조회수 105회, 조회수 511회, 수험생 여러분이 50만 명인데 조회수가 105회라는 거는 사실상 보는 사람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페이지가 491페이지로 끝나는 올해 학습방법 안내 사실상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일반 학생들이 보게 되면 되게 어려울 수는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전공자라고 해도요, 여기 이제 이름 있으신 교수님이 있잖아요. 이거는 약 15년쯤에 발간된 대학 수학력시험 출제 매뉴얼, 이게 최초로 발간됐던 거고 유일하긴 해요. 그 뒤로 나오는 건 학습방법 안내로 다시 개정이 돼서 나오긴 하는데 평가원에서 평가원 공문서로 나오는 유일했었던 가장 첫 번째 건데, 이 교수님들께 사실 직접 배우는 기회가 없었다면 저도 이렇게 우리 고객님들 위해서 자신있게 상세하게 풀어 설명하기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여기 임용되신 교수님들은요, 다들 서울대 국어학과 학사, 그리고 석사, 박사, 그 과정에 교사 임용도 보통 되세요. 그럼 최소한 10년에서 보통 15년이에요. 그렇게 연구하셔가지고 연구 논문이 심지어 학계 인정을 받아야지 그제서야 평가원 연구 교수님을 인용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도 전국의 4대 교대에 가셨다가 서울대로 임용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민명문 교수님인데 지금은 서울대에 계신데요. 이 민명문 교수님께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사범대 학사, 석사, 박사 하고 나서 교육과정 평가원 연구 교수, 경인교대에 계시다가 서울대로 오셨었어요. 그리고 경인교대에 계셨을 때 서울대 출강하셔가지고 국어사고와 국어논리라는 수업을 2010학년도에 개설하셨는데 딱 그 수업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그때 이 내용을 많이 물어봤었는데 정말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서울대 국어과 수업을 들으면서 참 인성이나 어떤 그 실력 이런 부분에서 진짜 진정한 교수님들이다. 제가 그 당시 관심이 많아가지고 경영대 수업도 들어보고 공대 수업도 들어보고 수학교육과나 뭐 영어교육과 수업도 많이 들어봤고 윤리교육과 수업도 많이 들어봤었는데 진짜 내가 정말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던 참 존경할 만한 교수님들은 그러네, 국어교육과 교수님들이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교수님들께서 직접 쓰시고 출제하는, 사실상 이 교수님들의 수능의 어떤 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수능 출제를 하시는 모든 걸 다 결정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게 방금 올려들었던 그 홈페이지에 있었던, 거기 다운받아 보시면은 491페이지짜리인데 그 내용을 여러분이 다 볼 수도 없거니와 봐도 사실은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보면 잘 이야기가 어렵게 쓰여져 있고 전공자가 봐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교수님들께 직접 물어보는 또는 배워보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일단 저는 운 좋게도 그런 과정을 겪었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고객님들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2015 개정교육과정 기반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수능 출제 내용을 일치시킴으로써,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냥 머릿말에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그냥 흘러 읽는데 저같이 이렇게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 범위. 시험 범위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다. 자, 두 번째, 교과서라는 것은 시험 범위 교육과정의 실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공부를 안 하지만 항상 그 전국 수석들을 인터뷰를 하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학교 수업 중심으로 교과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누가 시켜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서울대 입학한 친구들, 수석한 친구들 한테 물어보면 진짜 교과서 중심으로 학습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수능시험법인 교육과정을 가장 잘 실현시켜 놓은 것이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18종이라 해가지고 되게 종이 많았는데 저가 수능 치던 시절만 해도 일종 국어 교과서였어요. 국정 국어 교과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과서 중심으로 학습하는 게 되게 유의미한 학습 방법이었던 거거든요. 자, 두 번째,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수능의 출제 내용을 일치시킨다는 이 밑줄, 제가 3번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뭐냐면 수능이 27년 됐거든요. 아니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대가 바뀌는데요. 여러분 강화도 조약 1876년 거기다 27년 더 해봐요. 일본군 들어옵니다. 일본군 들어와요.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실상 한 세대가 바뀌는 시대예요. 20년 전 10년 전 수능 아니라고요. 우리는 아직도 언어 영역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어 영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시험은 언어 영역이다 보니까 국어 교육 기반의 시험 성격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 시절 시험은 지금 시험과는 많이 달라요. 사실상 다른 과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얘기 좀 더 설명드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딱 10년 전 수능 2011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도 시험 범위는 7차 교육과정이다 라고 나와 있고 올해 거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다 나와 있잖아요. 이 교육과정 변화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릴 텐데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수능 조물주는 평가원 연구 교수님들이시고 거기 임용되기 전, 중, 후에 계신 분들. 두 번째 최소 10년 이상 연구하셨기 때문에 일반인 상식과는 많이 달라요. 굉장히 초월적이고 선지자고 선각자다. 그분들 생각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수능을 가장 쉽고 빠르게 비용과 노력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세 번째 그럼 수능 시험법이 뭐냐? 교육과정이다. 이게 수학이나 탐구, 특히 국어에서도 문법이죠. 언어 매체에서 문법같이 개념이 문제가 되는 영역에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부분 교육과정이 바뀜으로써 시험법이 바뀜으로써 과거에는 오답이었던 게 지금 정답이 되기도 하고 과거에는 정답이었던 게 지금이 오답이 되기도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정리해드릴 예정이고 이미 정리해드렸었죠.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기억날 겁니다. 자, 네 번째 수능시험의 전제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능시험은 현 시점의 국어교육학 베이스예요. 국어교육학도요 10년 전 20년 전하고 사뭇 다릅니다. 20년 전만 해도 국어국문하고 좀 교차될 수 있는 과목들이 있었고요. 뭐 그 전에는 어느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하는 과목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다른 영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더군다나 언어학 논리학과도요 많이 결이 달라요. 절대로 다릅니다. 이거 같은 결로 놓고 보시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가 여러분 지금 수능 되게 공부 어렵게 만드는 시점인 걸 잘 알고 계시고 자 계속해서 머릿말 읽고 있습니다. 아까 그 문서 2022학년도 수능은 학생의 선택권 강화 및 부담 완화를 원칙으로 선택 과목 수가 증가하고 등등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형광펜 밑줄 친 내용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선택 과목과 영어 절대평가의 취지인데 이건 저도 공감해요. 요즘 학생들이 할 게 되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아진 것들을 그러면 옛날처럼 군기 수영탕을 다 시킬 수가 없고 그러면 좀 선택해 주게끔 하자. 그리고 한 과목 정도는 절대평가로 바꿔가지고 학습량을 좀 줄여주자. 왜? 영어 1등급이 거의 14% 20% 가까이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줄여주려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선택의 결과 어떤 문제가 생겨버렸냐면 선택 과목 유불리가 생겨버렸고 어떤 과목 선택하는 게 유리하고 불리한지 학생마다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어요. 일단 특히 국어에서는 언어 매체 선택이냐 화답 선택이냐 되게 고민들이 많을 건데 그 부분들은 여러분 지금 속단하는 건 되게 위험한 게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작년 예비평가 가지고 학생들 점수 분포를 봤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보지도 못했죠. 올해 3월 합평, 4월 합평도 교육청 시험이죠. 실질적으로 올해 6평은 봐야 정확하게 통계 점수가 통계적으로 이게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한 번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한다. 이거는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크거나 그 선택이 되게 섣부를 가능성이 큽니다. 왜? 자료가 없고 근거가 없다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려면은 통계적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선택이 없어요. 그럼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된 거냐? 이거는 사실은 참 이거를 수능 국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냥 엄매 선택할래, 화작 선택할래 이러는 건데
평가원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선택 유무와는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공부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작을 선택을 하든 엄매를 선택하든 화작과 엄매를 둘 다 뭐 기본은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학, 비문학, 엄매, 화작을 내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어라는 과목이 화작이냐 엄매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공통되는 특히나 비문학 정보 처리의 화작과 엄매가 기본기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기 역할 부분들만큼은 공부를 해주십사. 그 부분에 있어서의 보충 강의 역시 5월 개강 예정이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요. 자, 공교육 수험생 부모님을 위한 자료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 최대한 제가 쉽게 풀어드리고 있는데도 지금 어렵잖아요. 예, 일단 제가 최대한 중간 역할을 해드리니까 잘 보시고 계속해서 머릿말인데 아직도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우리가 집중해서 볼 건 뭐냐면 이 EBS 연계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사실 EBS 연계에 대해서는 EBS 70% 반영이 10년 전, 한 11년 전이죠. 2010년에 딱 보면 나와 있어요. 20%, EBS 70% 반영에 대해서. 그런데 그 시절의 학습 방법 안내를 제가 찾아가지고 검색을 해봐요. EBS라고 키워드 검색을 하잖아요. 찾는 내용이 없다. EBS 키워드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올해는 우리 지금 벌써 EBS 반영 비율 50% 줄었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올해는 또 이렇게 특히라고 강조하면서 수능과 EBS 연계 방식 및 유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10년 전 국어 영역, 언어 영역에서의 EBS 연계랑 지금의 EBS 연계 양상이 많이 달라요. 이거 전제 못하고 이거 접근 못하고 이거 이해 못하잖아요. 절대 만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족족 이상한 길로 가요. 대치사대장 수능 5개념 논란이 왜 있었겠으며 19학년도 만점자 148명, 여러분 148명이면요. 대치동에 200명 마감방 막 4시간씩 줄 서서 등록하고 기다리고 들어가고 하는데 한 명이 될까 말까? 한 명도 없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진짜로. 왜 그랬냐? 이런 룰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부 가능세계 가지고 복수정답 시비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것도 평가안에서 이 공문서에서 다 설명해놨습니다. 차차 이제 하나씩 보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평가안에서 이렇게 머릿말에서까지 얘기한다는 건 뭐냐? EBS 연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데 그 중요한 게 우리의 일반인 상식 차원을 넘었기 때문이에요. 일반인 상식 차원이면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일반인 상식 차원을 넘었고 거기서 많은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굳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다시 한번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현 시점에 선택하는 건 굉장히 섣부르다. 이유는 통계 자료가 하나도 없다. 진짜 통계 자료가 하나도 없다. 사문화평도 교육청일 뿐이고 평가원 주체 시험에서의 공식적인 통계는 빵차례다. 원래 작년에 예비평가에서 다뤘어야 되지만 코로나로 시험을 못 쳤다. 환장할 문제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 뭐 이거는 제가 평소 제 생각을 이제 써놓은 것 뿐이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다시 한번 아까 그 얘기했었던 만점자 148명 국어 만점자가 수학, 가영 4등급 맞고 의대 갔었던 그 전설의 일부 수능 그 전설의 일부 수능 검색해보면 일부 수능 가능세계 복수정답 해가지고 항상 나옵니다. 심지어 조선일보에도 나와요. 와, 나 환장해 있는 게 뭐냐면요. 물론 저도 방구석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더닝크루그 효과라고 전문 용어 그러더라고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빈수레가 요란 효과를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한대요. 뭐라고 이제 찾아봤더니 인지 편향의 하나로 능력 없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만 능력이 없으니까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을 얘기한다. 참 슬프죠? 문제는 뭔지 알아요? 우리 주변에 빈수레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잘 생각해봐. 평가원 교수님 이름 아세요? 근데 일타 강사 이름은 다 알잖아. 평가원 교수님 성함, 논문 아세요? 근데 일타 강사가 쓴 책이나 서점에서 잘 팔리는 책 이름은 다 알잖아. 이거 환장한다니까요. 빈수레가 요란해요. 99.9%가 제대로 모르고 있다니까. 정말로요. 더닝크루거 효과 굳이 얘기하자면은 이제 바보산의 꼭대기 피크 마운틴 스투피드라고 돼 있네요. 진짜
바보산의 꼭대기에 있을 때 제일 시끄러워요. 정말로 너무 시끄러워요. 왜?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적이 머무르죠. 왜? 누가 수능 국어를 그렇게 파겠습니까? 자기 직업도 아닌데. 대학생 때 잠깐 떠버리고 마는 건데. 문제는 저기서 저같이 좀 운도 좋고 좀 과학적인 혹은 영구적인 접근을 하게 됐으면 좀 보였을 부분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으면 계속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죠.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17학년 수능이 확 바뀌고 나서 저는 나 정말 멍청하다. 나 정말 멍청하다. 거의 좌절의 단계에 가서 인강을 접었었어요. 그때. 그런데 배우다 보니까 보이네. 특히 일국 가능세계가 분기점이었어요. 일국 가능세계를 보고 나서 수능 시험의 전제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게 일반의 상식을 넘어간다는 그 느낌을 못 잡으면요. 이제 수능 끝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때 enlightenment 검색해 오시면 계몽 됐던 거죠. 우리 고객님들도 우리 수험생들도 이 계몽의 시대에 계몽 받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수능과 EBS 연계 양상을 모르면요 절대 답을 낼 수가 없어요. 복수 정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평가원에서는 심지어 이 공문서를 통해 설명하고 있고, 이 공문서에 근거하면은 일부 수능 가능세기는 복수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평가원 공문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가능세계 관련된 이 내용을 바로 평가원에서 공문서에 심지어 실어놨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복수정답 시기가 있었던 게 42번이죠. 심지어 그 42번 문제를 꽂아놨어요. 우리 이거 EBS 연계해서 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를 EBS 연계를 전제하지 않고 풀어버리면 복수정답이에요. 그런데 수능 출제 원칙에 따라서 평가원 공문서에 따라서 오면은 시험 범위 첫 번째 교육과정이고요. 시험 범위 두 번째는 EBS 연계학습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그냥 정답은 하나로 너무 쉽게 특정이에요. 복수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원칙 없는 일반인의 잘못된 통념으로 구공부를 하니까 복수정답이 되고, 공부를 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그런 이상한 과목으로 빠지더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럼 EBS가 전제된다는 건 EBS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냐, 배경식을 알아야 되는 거냐, 배경식 전제돼서 출제되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출제 원칙 좀 확인해 볼게요. 그런 얘기는 저 같은 일개 강사나 일타 아니라 일타 할아버지 오셔도 안 됩니다. 우주 일타 오셔도 필요 없습니다. 수능의 신, 수능의 조물주, 수능을 만드신 분들은 평가원 교수님들, 그 평가원 교수님들의 출제 원칙을 뭐라고 하셨냐, 여기 독서 학습 한번 안내 보시면 독서의 문제를 해가지고 밑줄 딱 쳐졌죠? 크게 보겠습니다. 독서는 독자의 배경식과 글의 내용 간의 대화적 활동이래요. 독서가 뭐라고? 독자의 배경식과 글의 내용 간의 대화적 활동이요. 여기서 턱 걸리는 한 단어 있죠. 바로 배경지식. 우리는 지금까지 배경식이 없다. 배경식 없어도 문제 풀 수 있다. 배경식 없어야 문제 풀 수 있다. 자꾸 이런 소리를 했잖아. 도대체 그 얘기 누가 하고 다녔어요? 평가원 오피셜입니다. 공문서예요. 국가기관에서 내놓은 이걸 우리가 무시하고 수능 공부를 한다? 글쎄 과연 고생 정말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게 요즘 그랬냐? 아니에요. 사실은 10년도 더 됐습니다. 10년 전 그 학습방법 안내에도 읽기 비문학 뭐라고 돼 있어요? 배경식을 넓히고 어휘력 신장시키래요. 보여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착각을 해요. 그러면 배경식 어디까지 해야 돼요? 어휘력 어디까지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아니요. 시험 범위를 정해놨잖아. 아까 그 시험 범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정보 처리에 있어서 배경식을 쓴다는 건 뭐냐면 사범대 교직이수 과목을 배우면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 등등이 나오고, 배경식과 새로운 정보 간의 대화적 활동의 정보 처리 능력이라는 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상식 중에 상식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대통령 강용호가 아시죠? 그분도 하시는 얘기예요. 보면은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의 긍정 강화 이론을 바탕으로 강아지들이 보통 인간의 2살에서 4살 사이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어요. 그 시절의 인간은 행동주의로 교수학습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인지주의, 구성주의, 나이에 따라 넘어갈 수도 있고, 이게 시대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도 했지만은, 아니, 하다못해도 강아지도 가르치는데 적용하는 인지심리, 교육심리, 관련된 행동 이론에 관련된 건데, 이게 뭐가 무서운 거냐면, 우리가 강아지는 그냥 원래 시골에서 묶어놓고 키웠단 말이야. 근데 강아지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강영욱 대통령께서 나오셔가지고
우리 일반인의 상식을 다 뒤집어 놓으셨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강아지를 키우거나 하는 과정에 그냥 옛날처럼 묶어놓고 때리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 이젠. 근데 교육은요 환장하겠는 게 안 바뀌어. 죽어도 안 바뀌어요. 왜? 99.9%가 더닝크루거 효과 빈수레가 겁나게 요란합니다. 아주 그냥 다 빈수레가 그냥 요란해가지고 이 정확하게 평가안에서 여러분을 이끌어가시는 그 정보들, 우리 고객님들 위해서 드리는 정보들이 다 묻혀요. 아까 조회수 보셨죠? 105회 미쳐버리겠다 진짜. 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고요.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 붙여지기가 저는 한계라고 보는 이유가 농업혁명으로 인간은 문명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 삶을 시작을 했고 산업혁명을 지나고 드디어 4차 산업혁명이 온 이 시점 인간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마주합니다. 이것도 역시 주제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 계몽이 필요한 시대 이미 평가원은 답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수능국어라는 과목이었고 그 결과 만점자는 148명, 65명, 151명. 대치동 200명 마감반 4시간 막 나이스에서 대기표 받아서 줄 서 들어가죠. 만점자 빵명이에요. 빵명. 자, 여기까지 일단 간략하게 도입을 좀 받고 2부 이후 예고를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앞으로 이 영상을 바탕으로 어떻게 저희 채널 활용하고 제 수업을 활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전에 일단 1부 마무리 좀 할 텐데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능시험범위 2015 개정교육과정이다.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저같이 전공자가 보고 학생들한테 풀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국어는 제가 할 거니까 문제가 안 돼.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내신이나 뭐 이상한 거 보면요. 시험범위 아닌 걸 자꾸 넣어놔. 그 내신 대비로는 뭐 해야죠. 근데 수능 대비로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육과정 보는 능력도 제가 키워드릴 거예요. 앞으로 차차 설명해 드릴 거예요. 두 번째,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실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특히나 교과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과목이 수학하고 탐구. 물론 이제 국어 영어도 있긴 한데 국어 영어는 수학하고 탐구를 보는 느낌과는 좀 많이 달라서 교과서도 과목별로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수능 출제 원칙, 출제 매뉴얼인데 이것도 제가 간략한 강독을 좀 앞으로 해드릴 예정이에요. 어쨌든 제가 지금 하나씩 써드리는 건 뭐냐면 이 평가원 학습방법 안내라는 공문서를 봤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어쨌든 염두해야 되는 체계라는 거죠. 시험범위는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 실현시키 교과서다. 그렇게 시험범위와 교과서를 바탕으로 수능 출제 원칙인 출제 매뉴얼을 바탕으로 수능이 출제가 된다는 흐름을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출제 매뉴얼을 매년 조금씩 수정을 하는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내놓는 게 학습방법 안내예요. 이걸 보고 나면 우리는 일단 평가원 기출이 문제유능으로서 1차적인 시험 범위니까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 EBS는 연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역시 시험 범위로서 마찬가지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흐름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디자인하고 학습해 갈 것인가? 일단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짠 하고 나올 텐데 제가 112 프로젝트라고 해서 하루 한 지문으로 1등급 프로젝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다 영상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거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보시면은 이게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다뤄진 내용들 바탕으로 뭘 할 거냐? 첫 번째는 평가원의 공문서인 학습방법 안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요약을 해볼 거예요. 국어를.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문학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능력은 뭐냐?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어떻게 학습해야 될 거냐? 비문학은 뭐냐? 어떻게 대비할 건 학습할 거냐? 화작은 뭐냐? 어떻게 대비할 건 학습할 거냐? 언면 어떻냐? 이런 거 다 다뤄드리고 그러면 그 기본기를 쌓은 뒤에서야 언면이냐 화작이냐 선택이 나올 겁니다. 국어만 얘기할 것도 아니고요. 수학도 영어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설명드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는 공부 디자인할 것이냐 학습 방법을 잡아갈 것이냐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영상을 짧게 이렇게 일단 맛보기로 봤고요. 앞으로 디테일한 내용들 역시 우리 고객님들 위해서 제가 최대한 준비해서 최대한 요약해서 최대한 시간 아깝지 않게 쓸 수 있게끔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 때 봅시다. 안녕. 구독 감사드려요. 안녕.